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교재 67페이지 가신 다음에 유치권 1번부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가 좋지 않을수록 많은 판례가 나오는 게 유치권이고 중요한 판례가 아주 많습니다. 자, 먼저 1번 지문 같은 경우는 빨리 민법제 3.2공조 읽으시고요. 조금 뒤에 정리할 건데 3.2공조를 보시면 일단 유치권의 성립이 인정이 되려면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대해서 이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필요하다까지 기억하신 다음에 이 점유 같은 경우는 크게 점유의 형태에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간접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유치권의 성립이 인정이 됩니다. 문제가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안 되는 게 뭐였습니까? 안 되는 게 직접 점유하고 있는 자가 채무자이고 간접 점유하는 자가 채권자인 형태의 간접 점유의 경우는요, 유치권의 성립이 인정될 수 없다까지 이 최신 판례하고 비교해가지고 정리하신 다음에 직접 채무자가 목적물에 대해서 점유하고 있으면요, 이른바 유치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되는데 직접 채무자가 점유하는 형태는 될 수가 없다까지 비교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번 지문 가시면요, 간접 점유하는 방식도 가능하기 때문에 1번 지문 맞는 지문이고 비교해가지고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유치권이 생길 수가 없다까지 비교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2번 지문 가보시면요, 갑과 을 회사가 호텔 건물 신축 공사 도급계약을 맺고 을이 다시 한 번 더 병한테 호텔 건물 외벽에 간판 설치 공사에 대해서 하도급해가지고요, 병이 이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밑줄 설치된 간판은 호텔 건물과의 관계에서 가다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건물로부터 쉽게 분리할 수 있는 상태까지 밑줄을 그으신 다음에, 자, 이 사안에서 이제 병 같은 경우가 간판 설치 공사 대금을 피담보 채권으로 해가지고요, 호텔 건물 자체에 대해서 이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어떤 X라고 하는 물건에 대해서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을 행사를 하려면요, 기본적으로 3.2공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결련성이 필요한데, 일단 그 X 물건 자체에 직접적으로 투입된 돈이나 노력이 있었을 때 가능한 게 원칙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안 같은 경우는요, 간판 설치 대금은요, 간판에 의해 생긴 채권인 것이고, 그 간판하고 건물과의 관계를 비교했을 때 간판이 건물의 한 구성 부분이 됐다면 결국 건물 부분에 대고 돈을 직접 투입한 것이기 때문에 결련성이 인정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는 간판 같은 경우가 너트 2개만 딱 풀면요, 아주 손쉽게 분리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과의 관계에서 건물의 한 구성 부분이 된 게 아니죠. 그러면 결국은 간판업 하시는 병이라고 하시는 분께서 호텔 건물 자체에 대고 돈을 쓴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결련성이 인정될 수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일 끝에 호텔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2번 지문은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3번 지문도 아주 좀 의미가 있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A 조합이 갑소유 X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업무를 법무사 을한테 위임을 하고 A 조합이 대신 이제 을한테 수수료를 지급했다. 그런데 을은 A로부터 X 토지에 대한 등기 필증에 대해서 보관을 위탁받아가지고 현재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후에 이제 A 조합 같은 경우가 갑 상대해가지고 원래 갑 당신이 낼 등기 비용을 우리가 대신 줬으니까 달라라고 청구하자 갑 같은 경우가 등기수료 등의 가다한 등의 이유에 근거해가지고 그 지급을 거부했다. 이때 만약에 A한테 A가 그 등기 필증에 대해서 적법한 유치권자에 해당한다면 갑의 소유권에 기한 등기 필증 인도 청구에 대해서 을이 점유할 수 있는 근거해가지고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일단 보시면요, 갑이 이제 을 상대해가지고 법무사 을 상대해가지고 민법제 213조에 근거해가지고요, 등기 필증에 대해서 이제 인도를 청구했던 사안이다까지 기억하신 다음에 등기 필증은 갑 소유 맞죠? 갑의 소유가 맞고,
두 번째, 지금 현재 법무사 을분께서 이제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의 을한테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면요, 그러면 갑청구 인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을한테 민법 제213조 단서에 있는 점유할 권리가 이제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이다까지 하신 다음에, 첫 번째 이 사안에서요, A라고 하는 재건축 조합 같은 경우가 요 등기 필증에 대해서 이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민법 제3.2공조에 근거해가지고 타인 소유의 물건이죠. 갑소유니까. 두 번째, A조합 같은 경우가 그 등기 각종 비용 같은 경우는요, 등기 필증 내에 직접 투입된 돈이기 때문에 결련성 등도 다 인정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일단 A조합 같은 경우는요, 적법하게 등기 필 정보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거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A조합이 유치권자에 불과하지, 을 같은 경우는요, 직접은 없지 않습니까? 을이 뭐 채권이 있는 게 전혀 아니니까 해서 이렇게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 A로부터 그 목적물의 보관을 위임받아 가지고 점유를 하고 있는 을 같은 경우에도 이해되시죠? 점유할 수 있는, 점유할 권리가 있는가 없는가가 이 사건 쟁점인 겁니다.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죠. 왜? 유치권자가 유치 목적물에 대해서 위임 줘가지고 을이 들고 있기 때문에 결국 A조합의 권리에 터잡아가지고 을 같은 경우도 점유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을 같은 경우도 점유할 수 있다까지. 결국은 단서에 의해서 을한테 점유할 권리가 인정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원고 청구는 이유가 없으니까 청구 기각이다까지 떠올려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거부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 가신 다음에 판결 요지 한번 읽어봅시다. 반환 거부할 수 있는 단서에 있는 점유할 권리에는 당연히 유치권도 포함되는 거고, 유치권자 A로부터 유치물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유치물의 점유 내지 보관을 받은 저 머리 돌 같아요. 을이네요. 을 같은 경우에도 별도의 사유가 없으면 점유할 권리 있음에 대해서 거부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옳은 지문 처리하신 다음에, 강사야, 유치권자는 점유를 하고 있었을 때만 이제 유치권 행사할 수 있고,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해버리면 민법 제328조에 근거해가지고 유치권이 소멸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이 사안 같은 경우에 A 유치권자가 을한테 점유를 맡기게 되면 A 같은 경우는요, 더 이상 점유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A 조합의 유치권이 소멸돼 버리니까 더 이상 을 같은 경우도 A 권리에 터잡아가지고 점유할 권리가 없지 않는가라고 질문하시는데, 방금 봤던 1번 질문이죠. 위임받아서, 위탁받아서. 그 말이 뭐예요? 결국 A 조합 같은 경우는 이른바 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간접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치권의 소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까지 한번 같이 묶어서 한 번 더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 해서, 을이 직접 점유자, A가 간접자. 이러면 이제 다 이해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지문 또 매우 중요한 지문인데 한번 봅시다. 자, 수급인 을 회사 같은 경우는 2009년도 무렵에 갑으로부터 이제 X 건물 짓는 도급 받아가지고 공사를 진행했는데, 완성된 건물에 뭐 중대한 하자가 있어가지고요, 밑줄 갑이 을한테 2억 5천만 원만큼 담보 책임에 근거해가지고 하자 보수 배상을 할수 있다. 2억 5천만 원만큼 채권이 있었으며 한번 끊으시고, 을도 갑에게 2억 1천만 원만큼 공사대금 채권이 있었다 해서 금액이 주어지는 이유가 중요한 겁니다. 2억 5천 대 2억 1천이 있다. 이게 이제 을이 갑 상대해가지고 도급계약이 이루어진 사실, 공사 다한 사실에 근거해가지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갑한테 청구를 하니까 갑이 뭐 했다? 이른바 동시이행에 하면, 네가 하자보수에 가름한 손해배상금 줄 때까지는 나도 너한테 공사대금을 한 푼도 못 주겠다라고 동시이행에 항변을 한 겁니다. 이해되죠? 한번 딱 끊으신 다음에 이 4번 지문 보시면 이제 4번 지문. 그래서 갑이 이제 도급인 갑이죠. 갑이 수급인 을을 상대해가지고요, 도급계약에 의해서 완성된 그 X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에 의해서 민법 제213조에 근거해가지고, 본문에 근거해가지고 목적물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한 겁니다. 첫 번째, 갑 소유인 사실이 필요할 것이고, 두 번째, 피고 을이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필요한데, 요 사례 문제 풀 때는 큰 쟁점 아니지만 복습할 때
도급 계약에 의해서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이 갑한테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쟁점이 있지 않습니까? 별도의 합의가 있으면 합의에 의해서 처리가 이루어지고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는요 재료 제공설에 의해서 처리가 이루어진다. 일단 이 사안 같은 경우는 갑 소유 맞고 을하고 있으니까 별도의 사유가 없으면 갑이 승소하는 거예요. 하니까 이제 을이 다시 한 번 더 213조 단서에 근거해가지고 나한테 뭐가 있다? 유치권이 있다라고 이제 유치권의 성립을 을이 주장을 한 거예요. 주장했다. 이제 이게 인정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이 사건 쟁점입니다. 자, 유치권의 성립이 인정이 되려면 첫 번째 타인의 물건 다 안 쓸게요.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대해서 점유하고 있었을 것. 타인 거 맞죠? 갑소유니까. 두 번째, 피담보 채권.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을 것.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을 것. 변제기 도래한 사실. 세 번째, 그 주장하고 있는 채권과 X 건물 사이에서의 관련성. 이 사안 같은 경우는 공사대금 채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도 인정이 되죠. 네 번째, 뭐가 필요하다? 적법한 점유인 사실. 물론 이제 적법한 점유인가 아닌가 부분 같은 경우는 제항변 사유이지만 일단 실체법 문제 풀 때 이렇게 답안지 먼저 기억하신 다음에 자, 이 사안의 경우에 재미있는 게 뭐가 있냐면 다시 이제 일로 잠깐 위에 봅시다. 아까 그 앞에서 봤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다시 일로 올게요. 갑이 여러분들 을한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금액이 얼마였어요? 2억 5천이었죠. 더 많죠. 2억 5천이었고 을이 갑한테 청구할 수 있는 공사 잔대금 채권이 얼마였어요? 2억 1천이었죠. 이게 이 사건 포인트예요. 즉 갑이 을한테 청구할 금액이 더 많은 상태에서 과거에 이제 을이 갑한테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갑이 전액 전부 다에 대해서 동의안권 행사해가지고 그 이행을 거부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경우에도 여러분들 을한테 유치권을 인정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유치권 동의안권은요 근본적으로 이른바 공평의 원칙에 근거한 권리거든요. 자, 이 사안 같은 경우는 대려 을이 공사를 개판 쳐놓으니까 총 2억 5천만 원만큼 더 많은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자이거든요. 이렇게 더 많은 돈을 줘야 할 자에게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대려 인정해버리면 뭐에 공평의 원칙에 더욱더 부합하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판례 같은 경우가 대법원이 일단 이 사안에서는 을한테 유치권을 성립시키지 말자라고 결단을 했는데 문제가 1번, 2번, 3번, 4번 요건을 다 구비를 한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하다가 생각한 게 을이 갑한테 지급해야 될 돈과 갑의 을에 대한 권리를 비교했을 때 갑이 더 돈이 많고 해서 공사대금 청구에 대해서 전부 다에 대해서 갑이 동의안권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이 된다면 1번, 2번, 3번, 4번 중에 2번을 치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아직까지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봐야 게 판례 입장인 겁니다. 결국 1번, 3번, 4번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2번 요건을 충족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을 주장은요 이유가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공평의 원칙에 근거해가지고요 이 청구 내용을 비교했을 때 대략 갑 쪽이 더 많이 있고 갑이 동의안권 행사했을 경우에는 변제기가 아직까지 도래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을 해가지고요 수급인 을의 유치권 성립의 주장을 배척했다까지 꼭 기억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69페이지 판결 요지 한번 빠르게 읽어볼게요. 제일 위에 보시면 자, 중간부터 도급인 갑이 수급인 을에 대해서 채권 등에 근거해가지고 수급인 을의 공사 대금 채권 전부 다에 대해서 동의안권을 행사했을 경우에는 이제 밑줄 공사 대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까지만 딱 그으면 되겠죠. 따라서 유치권 주장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4번 지문 제일 끝에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가 아니니까 틀린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지문도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해서 자, 유치권자가 있는 X 건물이 경매가 되었을 때에 유치권이 그 경매에 의해서 소멸돼 버리는가
소멸돼 버리면요, 경매 절차에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해가지고 점유하고 있는 자 상대해가지고 목적물에 대해서 반환 청구했을 때에도 유치권에 근거해서 그 이행을 거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반대로 유치권이 유효하게 존속해가지고 인수가 이루어지면요, 그러면 매수인이 피담보 채권 전부 다 변제할 때까지는요, 목적물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까지 떠올려 주신 다음에 결국 경매가 되었을 때 유치권이 소멸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였죠. 유치권이 소멸되는가라고 하는 문제였고, 기본서에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지만 한 번만 더 정리합시다. 자, 크게 두 가지를 구분해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담보권에 근거한 임의 경매나 일반 채권자가 이제 확정 판결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강제 경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 경매가 됐을 경우에는 압류 이유라고 하는, 또 정리하겠지만 그런 별도의 사유가 없다면요, 순위와 관계없이 계속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게 판례 입장이었죠. 그래서 매수인이 소유권에 기한 물청을 행사하면요, 뻔뻔하게 딱 인도를 거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비교할 게 뭐였어요? 유치권에 기한 경매죠. 유치권자가 그 목적물을 보관 중에 있었을 때에는 다 배웠지만 성간주의 의무 등등이 많잖아요. 골 때려버리니까 현금화시키기 위해서 유치권에 기해 가지고 경매를 붙였을 경우에는 1단계 유치권이 경매에 의해서 소멸된다. 두 번째, 배당에 참가를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어떻게? 일반 채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에 참가한다. 왜? 유치권의 경우는요, 법률상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해서 우선 배당 받는다 하면 틀린 지문입니다. 우선 배당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과 함께 받는다까지 기억하신 다음에 5번 채심 판례는 어떤 경우이냐? 처줄에 유치권에 의해서 일단 경매가 됐는데 민사집행법에 근거해 가지고 한 줄 밑에 다른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위해서 압류를 하고 강제 경매를 하자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정지시켜 버리고 일반 강제 경매가 이루어진 사안이다. 그러면 위에 거예요, 밑에 거예요? 밑에 거 중에 강제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아니겠습니까? 제 끝에 보시면 그 강매에서 목적물이 팔리는 경우라 하더라도 유치권 자체가 소멸되지 않고 존속하기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므로 5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다. 해서 이 5번 같은 경우도 위에가 아니고 밑에다까지만 기억해도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으니까 한 번 더 확인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에 있는 6번 지문 봅시다. 6번 또 아주 잘 나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주제의 6번 지문도 해서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냐 없냐. 그 말이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은 매수인이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했을 때 유치권에 근거해 가지고 인도를 거부할 수 있냐 없냐, 그 말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게 이렇게 선을 쫙 그으신 다음에 첫 번째 판례사항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난 이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이렇게만 해도 다들 알아들어 주세요. 그렇죠? 한 경우. 그 다음 가압류를 하고 난 다음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그 다음에 압류를 하고 난 다음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이 세 가지를 먼저 크게 구분해 가지고 첫 번째 요 경우는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초학자 분들 같은 경우라면 풀어 쓰세요. 매수인한테 유치권에 근거해 가지고 목적물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 줄이면 대항할 수 있다. 순위와 무관하게 판례에 의했을 때. 두 번째, 가압류 같은 경우는요, 가압류하면 여러분들 바로 그 목적물에 대해서 집행이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가압류 해놓고 소제기해가지고 승소해가지고 집행문 받아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가압류만 가지고는요, 지금 당장 경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압류 이후에 들어왔던 유치권자의 경우도 똑같이 그 매수인한테 대항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피담보 채권 등의 변제 등이 있을 때까지는요, 목적물을 계속 유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압류 이후의 경우인데 이 압류의 경우를 조심해가지고 종전 판례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압류, 즉 민사
집행법에 의한 압류의 경우라면 민지법에 의해서 압류는 뭐예요? 그렇죠. 지금 당장 경매 개시 결정이기 때문에 곧바로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압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들어왔을 경우는요, 그 경매 목적물에 대해서 각종 관계인 같은 경우가 유치권 존재에 대해서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도 없는데 달랑 가보니까 뭐 의리 쉬고 쓰면서 저 유치권자인데요, 피담보 채권 1억 줄 때까지 목적을 못 주겠어요 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경매가 그러면 아무도 안 할 거니까 해서 우리 판례 같은 경우가 가압류의 경우와 달리 압류의 경우는 곧바로 집행 실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있고 난 다음에 들어왔을 경우는 경매 절차의 매수인한테 대항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었고, 가압류와 비교가 필요했고, 이까지가 이제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날서민법 3판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해되죠? 근데 똑같은 압류인데, 자,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아니고요, 이른바 체납, 처분 압류, 즉 세금을 또 안 내가지고 국가가 이른바 국세징수법에 근거해가지고요, 체납 때문에 연체된 세금을 납부시키기 위해서 압류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국가가 압류한다, 저 당해 본 적도 있거든요. 긴장할 필요 없어요. 이 국세징수법 등에 의해서 압류한 경우는요, 지금 당장 경매를 하겠다, 그거 아니거든요. 이른바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줘가지고 빨리 세금 내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민사집행법상 압류의 경우와 달리 요거에 의한 압류 같은 경우는 이 압류 있어도 당장 경매가 안 돼요. 이해되시지요? 따라서 요 경우는 압류가 아니고 가압류와 유사하게 보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국세징법에 의해서 체납 처분 압류 이후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가압류와 마찬가지로 그 매수인한테 대항을 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인 겁니다. 1번, 2번, 3번, 4번 딱 좋지 않습니까? 네 개 꼭 세트로 기억해서 문제를 푸시고요. 이 6번 지문 같은 경우 바로 최신 판례로서 국세징수법 등에 의해서 이루어진 체납 처분 압류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끝에 보시면 A는 병에게 유치권에 근거해가지고 X가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6번 지문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지문도 아주 좋은 판례죠. X토지의 소유자였던 매도인 갑이 매매 대금을 다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한테 이전 등기해줬으나 계속 갑이 목적물에 대해서 점유를 하고 있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종료됐을 때에 을 명의의 이전 등기는 실부합함으로써 유효한 등기입니까? 아니면 무효 등기입니까? 구분해야죠, 여러분들. 해서, 자, 을이 갑한테 매매 대금을 다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을이 몰래 갑걸 훔쳐가지고 또는 등기 인감 등을 위조해가지고 을 명의로 이전 등기했을 경우에는, 몰래 했을 경우는 을 명의의 등기는 실부합한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무효 등기에 불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부합의 등기가 되려면, 실체 관계와 부합해서 유효한 등기가 되려면 상대방 매도인 갑한테 실체법상 이전 등기를 거부할 수 있는 별도의 권리가 없었을 때만 가능하다. 근데 매수인 을이 갑에게 매매 대금을 전부 다 지급하지 않았다면 갑한테 뭐가 있다? 실체법상 동의안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갑 같은 경우는 을에 대한 이전 등기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을 명의의 등기는 처음부터 무효 등기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안처럼 갑이 그냥 지 스스로 을한테 등기했을 경우는요, 그러면 유효한 등기입니다. 왜요? 갑이 동의안권을 스스로 포기를 한 거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갑이 매도인인데 매매 대금을 완납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을을 믿고 그냥 을한테 이전 등기, 소이등 을한테 이전 등기를 경고해줬다. 제가 지금 하는 얘기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등기했다. 다만 갑이 이제 목적물을 계속 전부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였다.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을이 갑한테 대금 완납했으면 뭐 사건 나올 게 없겠죠. 을이 이제 병에게 그 X 토지를 한 번 더 매도를 하고 병 명의로 다시 또 이전 등기가 종료된 사안이었다. 해서 이제 갑이 누구에게 병이 갑상대 해가지고 또 213조 본문에 근거해가지고
X 건물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했겠죠. 그럼 첫 번째 병 소유인가 아닌가에 관한 문제인데, 을 명의의 이전 등기는요, 을이 몰래 한 게 아니고 갑이 을한테 했기 때문에 갑이 동의한 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등기했으니까 을 명의의 등기는 유효한 등기입니다. 결국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을하고 병 사이의 매매 계약 유효하고 을 처분권이 있으니까 물권행위도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186의 근거에서 병이 이전 등기하게 되면 병 명의의 등기도 유효한 등기이기 때문에 병이 소유권 취득한다. 그래서 별도의 사유가 갑한테 없다면 갑은 패소를 하는 거예요. 하니까 갑이 야, 내가 매매 대금을 다 받지 않았다며 나 매매 대금 채권이 있고, 됐죠? 매매 대금 채권에 근거해가지고 갑이 유치권을 주장한 사안이었어요. 유치권을 주장했던 사안이다까지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매매 대금 채권은요, 그 목적물과의 관련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매매 대금 채권은요, 매매 계약에 의해서 발생된 권리로서 그 물건의 이전에 대한 대가인 것이지 그 물건 자체에 직접 투입한 금액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따라서 목적물과의 관계에서 뭐가 없다?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유치권 주장은요, 이유가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인 겁니다. 스스로 그 위험 리스크를 갑이 진 거지 않습니까? 해서 7번 지문 제일 끝에 가시면 갑 같은 경우는 매매 대금채권 해가지고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기 때문에 7번 지문은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다. 아주 중요한 판례고요. 똑같은 취지가 8번이죠. 한 줄 밑에 건축 대금 채권에 밑줄 그으신 다음에 쭉 빼가지고 본질이 뭐예요? 매매 대금 채권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관련성이 인정될 수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8번 지문 또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지문 또 중요한 건데 먼저 여러분들 민법제 328조 읽으시고요. 유치권자의 경우는 점유를 상실해버리면 유치권이 소멸된다. 다만 상실하게 된 원인이 점유를 침탈당해서 했다면 민법제 204조에 근거해가지고 점유 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204조에 근거해가지고 실제로 점유를 해수했을 때에는 민법제 192조 2항에 근거해가지고 실제 204조에 근거해가지고 목적물의 점유를 해수한 때에는 처음부터 유치권이 소멸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가 이루어진다까지 세트 기억하신 다음에, 그러면 204조에 근거해가지고 실제 해수 못했으면요, 그러면 소멸된 거죠. 328조에 근거해가지고 해놓고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을이 공사대금 일부를 받지 못하자 건물을 점유하면서 행사 중이었는데 경매 절차를 통해서 상가 소유권 취득했던 B가 밑줄 을의 점유를 침탈해서 C한테 임대했다까지만 나오지, 침탈당해서 이제 을이 204조에 근거해가지고 소를 제기해가지고 실제 해수했다는 등의 별도의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점유 상실 시에 함께 소멸돼 버리기 때문에 9번 지문 맞는 지문이다. 요 9번 지문은 여러분들 할게 뭐냐면 그 민법 총칙에 보시면 신의칙 파트에 있는 판례죠. 요 상태에서 그러니까 유치권이 소멸되는데 유치권을 침탈 등을 통해서 소멸시켰던 B가 을을 상대해가지고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거는 신의칙에 반한다 해서 소멸되긴 하지만 소멸시킨 자가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거는요,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까지 책에 있으니까요, 함께 붙여서 기억하시든 아니면 지금 적으시죠. 을이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까지 메모해가지고 두 개를 잘 비교해서 소멸 여부에 대해서 묻는 때에는 9번처럼 문제를 푸는 거고, 부존재 확인을 을이 구했을 경우는요, 그거에 의해서 문제를 푸는 거니까 부존재 확인과 소멸 다른 문제니까 그 두 가지를 구분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3페이지 가신 다음에 질권 파트의 문제인데요. 1번 같은 경우는 제 설명 들으신 다음에 복습할 때 민법제 452조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채권, 질권 설정할 때는요, 채권 양도 파트에 있는 조문을 갖다 쓰고 있다까지도 한번 떠올려 주신 다음에 1번 봅시다.
자, 갑은행이 있는데 을과 병 사이에서 뭐 예금 채권에 대해서 질권 설정을 승낙했다. 한번 딱 끊으신 다음에 자, 갑이 이제 은행이었고요. 갑이 은행이었고 그다음에 병이 이제 예금주였습니다. 병이 이제 갑한테 예금 채권이 있었어요. 채권이 있는데 병이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까 이 예금 채권을 을한테 돈을 빌린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을한테 이렇게 질권을 설정했다. 그러면 목적물을 파는 것뿐만 아니라 물적 담보를 맡기는 것도 일종의 처분행위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병이 갑에 대한 자기의 채권을 을한테 처분한 것이기 때문에 민법제 사후공조 이하가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해서 병 같은 경우가 질권 설정자이고요. 을 같은 경우가 질권자 맞죠? 질권자이다. 자이다. 그러니까 채권 양도가 이루어지니까 갑이 이미 승낙까지 했어요. 채무자 갑이 승낙도 했다. 그러면 이렇게 갑이 승낙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요. 갑의 입장에서 요 예금 채권의 주인이 행사 건자가 병입니까 을입니까? 갑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쉽게 병이 을한테 채권 양도했습니다. 채무자 갑이 승낙을 했어요. 이제부터 갑은 누굴 믿겠습니까? 그렇죠. 채권 양수인 을을 믿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시죠? 해서 이 상태에 승낙했다. 근데 며칠 지나가지고 을이 갑한테 2번 팩스를 보내요. 팩스를 보내면서 야, 병하고 나 사이, 병하고 을, 나하고 병하고 사이에서 질권 설정 계약이 해지가 됐다라고 해지 통지서를 을이 갑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은 이 말에 대해서 안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승낙했고 을이 주인인데 을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갑이 3번이에요. 갑이 선의인 상태에서 병한테 그러면 이제 을하고 병 사이에서 해지했으니까 난 다시 병한테 돈 줘야겠네 라고 하면서 갑이 병한테 돈을 지급했어요. 하니까 다시 또 을이 갑한테 소를 제기하는 거야. 메롱, 내가 팩스 보낸 거 농담이었어. 우리 사이에서 질권 설정 계약 해지된 거 없어. 라고 하면서 한 번 더 을이 갑한테 또 소를 제기하는 거예요. 이때 갑 같은 경우는요. 그렇죠. 을의 말을 믿고 선의로서 돈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갑이 병한테 돈 준 사실에 근거해가지고 을한테 대항할 수 있다까지 기억하신 다음에 복습할 때 민법제 452조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끝에 보시면요. 선의의 갑, 선의 비주고 악인 경우는 이제 갑을 보호할 필요가 없으니까 갑은 한 번 더 을한테 돈 지급할 의무가 있어요. 선의 같은 경우는 병한테 돈 준 사실에 근거해가지고 을한테 주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1번 지문은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은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기신 다음에 3번 지문은 좀 중요한 판례 같아서 제 설명 들으시되 판결 요지를 딱 보시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이해를 해가지고 올해 특 A급 체크하신 다음에 봅시다. 3번을 보시면 자, 3번. 갑이 이렇게 갑이 보험회사였어요. 보험회사고 이제 을 같은 경우가 갑한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될 자였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을 같은 경우가 병한테 돈을 빌리고 을이 병한테 일종의 근질권, 그러니까 보험금 지급 청권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 뒤에 실제 이제 을 회사한테 보험 사고였던 화재가 발생이 돼가지고 갑이 이제 을한테 총 15억 정도의 이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갑이 병한테 15억을 지급한 거예요. 15억을 지급을 했다. 하니까 병이 착한 사람이죠. 내가 이제 을한테 가지고 있는 실제의 채권 금액은 10억 해가지고 병이 10억만큼은 총 15억 중에서 10억만큼은 자기가 들고 있었던 피담보 채권의 변제에 충당을 하고 나머지 5억 같은 경우는요 즉시 을에게 다시 반환을 했어요. 반환을 해준 사람이었어요. 됐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갑하고 을 사이에 이루어진 보험 계약의 약관에 보게 되면
을이 별도의 뭐 허위 사실 등을 주장했다 그런 또 등등등의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더 이상 을이 갑한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보험 약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안 같은 경우가 이제 을이 허위로 꾸며가지고 내가지고 그 약관상 조항에 근거해가 결국 을이 갑한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게 된 사안이었어요. 그러니까 갑이 뭐 하겠습니까? 을을 상대해가지고 반환 청구해봤자 갑은요 승소해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을이 개털이니까. 그러니까 갑이 누구에게 직접 돈을 지급했던 병을 상대로 해가지고 민법 제741조에 근거해가지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해되죠? 다시 이제 일로 오시면요. 먼저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해 가지고 정리하실 필요가 있는데 먼저 이 사안부터 봅시다. 즉 병 같은 경우가 10억 부분에 대해서 충당한 부분부터 한번 검토를 해보면요. 요 부분은 이제 우리가 많이 배웠던 겁니다. 즉 갑이 을한테 돈 줄 게 있고 을이 병한테 돈 줄 게 있는데 갑이 병한테 직접 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눈으로 봤을 때에는 갑이 병한테 돈을 지급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갑이 을한테 돈을 지급하고 을이 병한테 돈을 지급하는 거였다. 해서 나중에 갑하고 을 사이의 급부 이행 원인 행위가 무효 등이 판명됐을 경우에도 갑은 을 상대해가지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인 것이지 직접 제3자 병에게는요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종전 법리에 의해서 처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결국 10억 충당 부분 같은 경우는 갑이 을 상대해가지고 반환 청구를 할 문제인 것이지 병에게는요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는 거다. 그럼 두 번째, 10억 충당하고 남아서 5억을 즉시 이제 병이 을한테 반환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자, 민법 제741조에 근거해가지고 갑이 병에게 반환 청구권이 있거나 또는 병한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인정이 되려면요 뭐가 필요하다? 그렇죠. 요건상 이익이 필요하다. 요 이익의 의미에 대해서 판례는 뭐라고 보죠? 그렇죠. 실질적인 이익이 피고 병한테 기속된 사실이 있었을 때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동사안 같은 경우는 병한테 이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돈 주니까 남는 것 즉시 누구에게? 을에게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병한테는요 별도의 이익이 있다 없다? 이익이 없죠. 따라서 이 사안 같은 경우는 병한테 이러한 이익이 부정되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청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달려오시면요 갑은 누구에게? 을을 상대해가지고 반환 청구할 수 있을 뿐인 것이지 병에게는요 청구할 수 없다는 게 이 사건 핵심입니다. 꼭 기억하신 다음에 그 판시사항 1번, 2번 있지 않습니까? 해설지를 보시면 그 1번 사항 같은 경우가 이제 방금 봤던 제가 했던 설명 중에서 이제 10억 충당했던 부분이 1번인 거고요. 5억 돌려준 부분이 이제 판사항 2번에 있는 내용이니까 1번, 2번 둘 다 중요한 것들이니까 함께 다 읽으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까지 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 짓겠습니다. 4번 지문 가시면 자, 갑이 임대인이고요.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이었습니다. 임차인이었다. 그럼 이제 을은 갑한테 뭐 있다? 나중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게 되면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돈이 급하게 필요했던 을이 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누구에게? 병한테 질권 설정을 해주고 즉 채권 질권을 설정하고 담보로 맡기고 을이 돈을 빌려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 같은 경우가 이른바 질권자이고요. 자, 을 같은 경우가 질권 설정자이고요. 갑 같은 경우가 이른바 제3채무자 아니겠습니까? 제3채무자인 사안이다. 나중에 이제 이행기 다 도래를 해가지고요. 병이 갑을 상대해가지고 질권 실행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른바 병이 갑 상대해가지고 직접 청구, 보증금 달라라고 직접 청구를 한 거예요. 하니까 갑이 뭐라고 했냐면, 야, 가능하기를 민법 제347조를 봐라. 빨리 보시죠. 보시면 채권 증서가 있는 경우는요. 채권 증서를 교부했을 때 질권 성립이 이루어질 수 있다. 확인했습니까? 자, 동사항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가 있지 않냐. 임대차 계약서가 있었는데 그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너는 질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지 못했다. 그럼 질권을 유효하게 병리가 못했으니까 질권 실행할 수 없다라고 갑이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럼 결국 이 사건 포인트는 뭐겠습니까? 요 임대차 계약서가 3, 4, 7조에서 말하고 있는 채권 증서인가 아닌가가 이 사건 핵심이겠죠. 채권 증서에 해당하면 교부 안 했으니까 진짜 간 말이 맞는 거야. 그럼 병 같은 경우는 질권이 없으니까 질권을 실행해가지고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없어요. 뒤집어가지고 채권 증서가 아니면요, 없으면 줄 필요 없습니까? 채권 증서가 아니면 없으니까 줄 게 없으니까 교부를 안 했다 하더라도 병이 질권 취득하니까 병이 갑한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핵심은 요 계약서 같은 경우는 채권 증서입니까 아닙니까? 채권 증서는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존재하고 있다에 대한 서류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에서 갑하고 을 사이에서의 계약서는요, 임대차 계약을 했다는 것에 불과하지 채권 증서가 아니거든요. 따라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예 없는 거니까 교부할 필요가 없는 거다. 그럼 결국 뭐예요? 병 주장의 이유가 있으니까 병 청구 인용 승소까지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지문 제일 끝에 보시면 3, 4, 7조에서의 밑줄 채권 증서에는 갑하고 을 사이의 개선은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4번 지문은 옳은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해놓고 여러분들 77페이지를 가시면 3번 지문 체크를 하신 다음에 법원 행시부터 해가지고 나오고 있는 판례거든요. 여러분들 그 기본서에 보시면 이제 토지에만 담보권 설정을 했다가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신축을 했을 경우에 법지의 성립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 비교해가지고 토지와 건물 둘 다에 대해서 공동담보 설정했다가 그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했을 때 법지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쫙 정리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 한 번 더 읽으시고 그 내용과 3번 지문의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 먼저 하신 다음에 다음 수업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